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 인선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각 당은 새 지도부 선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특별검사들도 주말 내내 준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공수처장을 만나서 지금 수사 인력 파견, 또 변협의 특검보 후보 추천을 의뢰했는데 굉장히 어쨌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 가지 특검인데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인데 이 특검 법안들이 이미 이제 지난 정권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통과되고 났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제의를 요구했던 거부권이 행사됐던 그런 법안들이에요. 특검 법안들이고 진작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최장 이제 170일까지 할 수가 있고 내란 특검의 경우는 지금 검사 60명 정도 파견되고 이 검사보, 특검보라든지 그리고 검사들, 수사관들까지 포함하면 완전 대규모예요. 그야말로 일개 지금 인천 이제 지청이 꽤 지금 규모가 큰데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 6개월 정도 갈 것 같은데 170이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곧 이제 여러 준비를 할 텐데 특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지휘부를 쭉 오늘 이제 조은석 특검이 만나고 다녔는데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의 성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관련 이제 기밀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서울 보안시설이 있는 이제 그런 쪽을 좀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기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 경찰서 전 같은데 그런 데도 이제 본다고 얘기하고 과천청사에서 이제 빈 공항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준비가 지금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파견도 받아야 되고 공수처로부터도 이제 검사 파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원 보충도 있고 장소 물색도 있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특검이 임명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특검팀을 꾸릴 준비 기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2개 동시에 특검이 이루어진 적은 있어도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진 적은 처음이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협조, 사무실, 공간 등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 모두 숨가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20일 안에 하려고 노력하겠죠. 조은석 특검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267명까지 엄청난 규모예요. 물론 처음부터 267명을 다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뭐 뽑아놓고 차차 채워가는 방식으로 특검 보만 해도 6명인데 아직 뭐 누구라고 발표된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특검 보가 중요하거든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최혜병 특검 4명씩. 우선 특검 보부터 충원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수사는 그 특검 보들이 중심이 돼서 할 것이고 파견 검사 60, 40, 40. 공무원이 뭐 내란 특검의 경우 100명. 정말 메모드란 말로 부족하고 3대 동시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충돌 여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사상 최초입니다. 최초, 최대, 최장. 어디까지 갈지 뭐 연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수사를 하면서 생겨난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의혹을 또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권한도 막강하고 무소불위다. 따라서 내년 초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6개월을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다라고 예단할 수 없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동시다발 삼각 이 퍼펙트 스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리핑을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하고 필요할 경우 생중계도 한다고 하니까 특검으로 날이 새고 특검으로 날이 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민생, 관세 협상, 뭐 여러 가지 또 안보 문제 등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특검들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잘 좀 정부가 이 갈래를 탄다 그러잖아요. 민생에 악영향이 없도록 잘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특검이 또 출범을 하면 현재 구속 기소된 내란 관련 피의자들 또 어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 석방을 막기 위해 또 추가 기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라는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의 그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인데 그 진상조사단이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첩사에서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에 장군들,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다든지 정치 성향을 파악한다든지 또 정치권과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게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지금 요체입니다. 그래서 전현직 장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해서 장군 인사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근데 방첩사라는 데가 과거에 보안사예요. 보안사가 이제 기무사로 바뀌고 이제 방첩사로 바뀌고 이랬는데 여러 번 이제 명칭 변경이 있었죠. 근데 방첩사는 일단 군인들 장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신상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정치권과의 친분 관계를 살핀다든지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이건 뭐 제보니까 이제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아마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될 수 있겠죠. 특검이 워낙 방대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게다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그 장성들이 거의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검은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지금 물론 이제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검이 수사할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계엄 당일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갔었느냐 뭐 이런 것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거를 짜맞춰서 증거로 확인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 수사의 영역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성들, 전직 예. 장성들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 입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방첩사에서 만약 이런 거를 작성했다면 그리고 장군 인사에 반영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의혹이 제보가 됐으니까 아마 특검에서도 이런 차원의 수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예. 네, 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 특검이라는 것이 기존의 재판에 뭐 이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 되지만 네. 검찰이 해오던 수사는 다 중단해서 모든 걸 넘겨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또 할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검사만 60명이고 수사관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으니까 그야말로 뭐 탈탈탈 털고 작은 ip사귀 하나까지 다시 다 들여다볼 거니까 수사가 뭐 그야말로 A부터 G까지 다시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서류나 검찰이 지금까지 해오던 공수처의 모든 서류가 다 이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보면 맞을 정도로 할 것인데 다만 상당 부분 검찰이 해온 데서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막대한 이 예산을 쓰면서 중복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중복 수사 우려를 피해서 빨리 저는 국민들이 좀 그 민생과 경제에만 정부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안정감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하되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효율적인 특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이 예.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저런 지금 이제 우리 박상희 평론가 말씀처럼 저런 우려가 많아요 지금. 기간이 지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을 넘기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세 개 특검, 이 세 개 특검이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경로설, 대통령의 경로설부터 촉발된 거거든요. 네. 경로한 다음에 이제 수사 외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지난 정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는 건데 이 결국은 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란 특검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름 자체가 김건희이고 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정권과 같이 연결돼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크고 3개 특검이 동시에 되고 예.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게 뭡니까? 내란 극복,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이 국민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상충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주 철저하게 내세운 세 가지 이건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되 추상같이하고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일절에 저기 무슨 봐준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되 그러나 과도하게 늘어지는 인상을 준다거나 과도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게 지난 정권 들어서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수사 너무 심하게 했고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당시 대표지만 수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권들이 사실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것과 똑같이 연장해서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6개월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개월인데 아마 특검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외과 의사가 아주 정확하게 그 집도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야권이라든지 보수층이 우려하는 그런 식의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예. 그 말씀 제가 첨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나갈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일정을 지금 이제 여야가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도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될 거 없다. 또 이와 관련해서 덧붙일 이야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돈 문제는 해명을 명확히 하면 된다. 증빙 서류를 통해서 남의 돈을 빌렸지만 그게 이제 사정이 있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적 낭인으로 공백기를 오래 가졌거든요. 국회의원을 4번씩 못하면서 그런 기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불법 편법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규명이 돼야 된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1,000만 원씩을 각기 다른 9명에게서 빌렸는데 그중 한 사람이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북도 정읍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1,000만 원 차용증을 써주러 내려왔더라.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하루에 9명한테 빌렸는데 해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이자를 줬다. 또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것도 그런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6월 12일 날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 원금을 돌려줬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과 뭐 말맞추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이걸 잘 설명하고 서류로 또 증빙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5억 원의 세비를 5년간 받아가지고 6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상환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김민석 후보자의 이 가족 재산이 순 자산이 7억 원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좀 빈다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들의 미국 명문 코넬 대학교 그 억대 이상의 학비 이걸 전 부인이 내줬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소생이니까 그 아들의 학비를 내줬다. 이것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학비를 내줄 수 있는 거죠. 엄마니까. 그리고 홍콩대에서 인턴을 하면서 교수와 공동 저술도 하고 했다는 것을 그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물론 이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청심국제고라는 그 소속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휴학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데 홍콩에 안 가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으로 세미나를 열어줘서 강득구 의원이 그 아들이 습작으로 만든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나라의 예산으로 이게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 문제와 겹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제가 대충 중요한 것만 추려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래 이틀만 청문회를 하게 돼 있는데 김현 의원이 지금 민주당 측 청문회 간사예요. 이 김현 의원이 KBS 사장은 3일을 했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전 MBC 현장 검증을 포함해서 사실상 나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해명을 하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해명을 위해서는 만나서 청문회 기간을 좀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해보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명쾌하고 납득 가는 해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논란에 대해서 지금 사퇴해야 된다. 나아가서 지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퇴 얘기는 예. 지금 나온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수사도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반적인 의혹의 그 요점이 이런 것 같아요. 돈이 나올 이제 그 재원의 그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이게 잘 갚았느냐의 문제고 또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차용했는데 이게 차용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 자금 같은 걸 제공한 게 아닌가,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봤던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 전입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성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사퇴할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 정치적인 거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이제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임명 동의는 이루어지겠죠. 지금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 임명 동의 절차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아무런 이제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의혹들이 지금 청문회 날짜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청문회 그거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청문회 때까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여론이 만약 악화된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되는 문제는 결국은 여론의 문제입니다. 여론이 이 부분을 이 정도면은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이른바 운동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점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가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이제 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정권 지금 초기거든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뭐 사퇴를 했었고. 근데 지금 다른 인사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느 정권이나 처음에 인사 문제가 이게 발목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권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너무 실정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생도 챙겨야 되고 남북한 관계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로 자꾸만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일단 지지율이 높아야 국정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지금 현재 여러 정무팀이 있을 테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전 이 상황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뭐 국민의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여론의 향배가 어떨 것인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네. 인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 추가 인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비서관 임명했고요. 신설된 AI 수석은 네이버 출신 민간 기업에서 인력을 차출했습니다. 인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다 괜찮다고 봤습니다. 특히 군 출신도 있고 또 여성으로 최초의 교황청 대사를 지낸 또 직업 외교관 출신을 또 임명함으로써 또 나이도 또 고려해서 AI 비서관에는 그 민간 기업의 전문가를 영입했고 네. 그래서 적재적소를 잘 쓰면 된다. 지금은 뭐니 해도 경제예요. 빨리 지금 이 파고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경제 문제, AI 인공지능은 물론이고요. 또 이런 국제관계를 고려한 인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인데 다만 한 가지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대통령이 하는데 네. 지금 중요 장관, 특히 외교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부의 장관과 함께 가는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이것이 일각의 동맹파와 이른바 자주파 간의 알력에서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안보, 외교 또 경제 강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발표가 되는 게 좋다. 지금까지 나온 인사는 현재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배치됐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인선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그 인사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인사가 전부 완전히 이제 라인업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내각 인선도 아직 뭐 전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지난 정권과 동거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적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단지 아까 이제 그 몇몇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 이 부분을 정확히 해명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이 과도하게 지금 전 비판을 너무 앞세우는 것 같아요. 좀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흠결이 생길 때 그때 비판해야 되는데 일단 아예 하긴 우리나라 여야 관계가 다 그래 왔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탄핵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아직은 이제 열하루 됐나요? 열흘 된 정권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야당에게도 저는 그건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선출이 됐고 이제 당대표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는데 양당의 좀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움직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권은 착착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 경선에는 먼저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뭐 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빨리 뛰고 있고 사실은 대선 이후에 호남 지역에 본인이 그 위원장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유세한 데 대해서 사례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사실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민주당은 아시는 대로 30% 이상의 대의원이 호남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청래 의원의 대표 경선 운동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물러났으니까 전 원내대표가 되겠는데 아직은 뭐 출마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선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뭐 찐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핵심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대 여당의 새 대표인데 혼자 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곧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더 나오실 수도 있겠죠. 여당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영 지금 이 자중질환과 내탁 공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두 사람의 후보 이외에 한 사람 이현승 사선의 부산 지역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사실은요 반성과 성찰이 부족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데 대한 이른바 탄핵의 강에 대한 그런 이걸 건넜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또 진솔한 어떤 사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선 백서부터 또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만 또 원내는 원내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뭐 친윤계다, 뭐 친한계다, 뭐 중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 앞에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임해야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5%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숫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주당은 그냥 대선 때의 그 나름 그 득표율을 약간 빠졌지만 지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망층으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실망해서 떠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정당, 그야말로 대선 때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왜 우리에게 이 질책을 내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고 빨리 당 수습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13일에 이제 발표된 한국갤럽 관련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관련한 내용은 이제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렸던 게 이제 여야 양당 지도부 구성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당이 정말로 이제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할지 정말 전 궁금해요.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자라고 얘기한 게 벌써 꽤 됐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5개의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다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지난번 의총도 비대위원장 모르게 취소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말이죠. 이 대선 결과가 41%가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잘 싸웠다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흔히들 뭐 잘 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득표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수도권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어요. 지난 20대 대선보다. 근데 이걸 전체적인 숫자만 가지고 자꾸 49대 41로 보고 이렇게 이제 안이하게 보니 이게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탄핵 반대당을 언제까지 유지할 겁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언제까지 자꾸 친윤이라고 얘기하느냐. 구주류로 얘기해달라. 근데 친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탄핵 반대는 뭡니까?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성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이 파면시킨 전직 대통령, 헌재가 이제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파면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친윤이죠. 이게 뭐가 친윤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 정당이 과연 제대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지도부가 구성돼도 과연 그러한 국민들의 민심, 보편적인 민심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보수가 약해지고 이렇게 질멸을 하고 거의 괴멸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의석은 170석이나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지속할지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냥.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